그래서 작년 뭐 3, 4월 달에 씨를 뿌렸어야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걷어들이는 시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네, 하반기.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현금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어디다 나라에다 좀 많이 뿌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언제쯤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모르겠다고 거죠? 하셨잖아요. 지금 예측할 아니 수 그게 없다.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음. 우리가 그래도 아까 얘기한 환경적인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에 그리고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한국 이런 쪽의 방향성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책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런 우리가 괜찮을 만한 분야, 나라 이런 예. 자산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예. 그런 고민이 됩니다. 예, 저 아까 강화도에서 농사 일을 뭐 주말 그다음에 서울에서 일 없는 일 없을 때는 강화도에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서 뭐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키워보는데요. 네. 씨 뿌리고 자라고 그다음에 열매 맺는 시기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게 주기라고 그러는데 주시장도 주기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뭐 3, 4월 달에 씨를 뿌렸어야 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걷어들이는 시기예요. 네. 사실 올 연초가 거의 다 걷어들인 시기고요. 지금은 뭐 이삭 죽는 그런 시기로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하반기.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현금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어디다 나라에다 좀 많이 뿌려야 될 것인가. 네. 그동안 미국이 참 좋았었어요. 미국에다 씨를 많이 뿌렸으면 더 수익을 많이 거뒀었는데 수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세계 경제에서 제일 빨리 발표해요.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을 발표하는 이런 나라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수출을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나와 있지만 미국으로 얼마 수출되냐, 중국으로 얼마나, 아세안, 유럽으로 얼마나 되냐,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 수출이 잘 되는데 비중이 늘어나는 데가 세계 경제가 잘 된 데라는 것이죠.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은 계속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추세고요. 예. 유럽 비중도 축소되는 추세예요. 대신 중국하고 아세안, 특히 아세안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네. 그게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안 페섹이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볼 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계 경제 풍향계라는 거죠. 한국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중국, 아세안이 앞으로 세계 경제 소비축, 성장축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씨를 뿌릴 때 미국 땅보다는 중국 등 아세안 땅에다가 좀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뵈면서 또 언제 걷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어요. 큰일 났네. 저 자녀 계좌 만들어지면서 미국에다가 다 뿌려놨는데 분산 투자는 꼭 하셔야 되죠. 이걸 어쩔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MSCI 비중 보면은 뭐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는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미국 비중인데요. 아마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기관 투자들도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국가별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연금 자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MSCI 비중보다는 좀 미국 비중 줄이고 아세안 비중을 좀 늘려라. 꼭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좀 미국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는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 유명한 정말 좋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오기는 12년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 미국 주가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앞으로 10년 좀 인내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대신 중국이나 아세안 쪽은 조금 더 성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 이유는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진 로저스가 그분이 모든 걸 맞히지 않지만 큰 흐름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불인 차이나 네. 이런 거 여러 책을 냈으면 그 책 보면은 두 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첫 번째 늦게라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참 행복하더라. 결혼 안 하신 분들 빨리 결혼하세요. 네. 두 번째 4살 난 딸이 중국어를 배우니까 더없이 행복하더라. 그 맞아요. 딸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주지를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겨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아시안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이 미국에서 저는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저 중국이고요. 예. 중국이 그동안 실물로는 굉장히 고성장했습니다. 이제 뭐 가구 9 내지 10% 성장하다가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할 거예요. 네. 실물 성장은 둔화될 텐데요.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골드만삭스, JP모간, 미국계 이런 많은 금융회사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돈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자본시장, 금융시장 안전 개방을 하면서 중국에서 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저처럼 나이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분처럼 젊으면은 예, 계속 소비도 많이 하고 네.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시아 쪽에서 인구 구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인도하고 베트남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인도보다는 베트남이 더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올해 보면은 베트남 주가가 올 상반기까지 보니까 27%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베트남도. 예. 근데 저는 뭐 세계 경제를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ETF도 사보고 중국 ETF도 사보고 미국 ETF도 사보고 개별 종목보다는 큰 흐름을 파는 ETF를 사거든요. 네네. 근데 베트남 ETF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 같은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는 예, 굉장히 실물 시장도 좋고 금융 시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제가 베트남 호치민시 뭐 강의에 달라서 좀 오래전에 가봤는데 예. 길거리 가면 오토바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엄청 많죠. 예,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야 저들 소득이 제가 갔을 때는 1,500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3,000달러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 오토바이 일부가 자동차로 변하겠구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많이 늘어나겠구나. 소비 많이 늘어나겠구나. 네. 예, 지금이 그런 단계거든요. 이제 차로 바뀌겠네요. 예, 자동차 많이 네. 그렇게 많이 바뀌죠. 재밌다. 네. 베트남도 가보면 그 모바일 기기 활용도랄까요? 거기도 막 그랩 같은 거는 다 이미 일상화돼 있고 예. 굉장히 활용성 높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투자를 안 했네. 근데 저 ETF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굉장히 투자에 편리합니다. 네. 그렇죠. 그냥 예, 뭐 제가 짐 노저스 절대적 신봉가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예, 과거에는 개별 기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버스, 기차, 뭐 비행기 타고 개별 기업을 방문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뭐 이야기하는 이런 글로벌 경제 흐름만 알면은 집안에 앉아서도 다양한 ETF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말 저 개별 공부, 기업 공부를 많이 해야 하지만은 예. 예, 그럴 틈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글로벌 경제 흐름 네. 이렇게 큰 흐름 보고 저는 ETF라는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다양한 ETF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구체적으로 그러면 베트남 ETF를 그 나라에서 파는 걸 사시는 아니요, 건 아니요.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베트남 우리나라 그런 예, 저 것들. 자산운용사들이 네. 만드는 ETF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그냥 사시는 거예요. 예. 쉽네요. 예, 아주 쉽습니다. 그거 저 그냥 네. 소액 투자로 네. 뭐 한 주에 뭐 10,000몇천 원 뭐 이 정도 하니까요. 네.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네. 참, 네. 바로 막 사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지금.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가요? 제가 네. 지금은 나 지금 안 쓸 좀 거예요. 좀 현금 비중 늘리는 시기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전 세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지금은 저는 주식 비중은 전체적으로 좀 줄이라고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교수님께서 그 자산 가격 유동성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은 걸로 읽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계속 틀렸습니다. 네, 집에서도 그냥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고. 그런 또 속내가 있으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 거품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나라 올랐다고 그러지만 케이스실러 20대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데 미국이 2012년 3월부터 올랐는데 4월까지 통계 보니까 무려 88%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네. 근데 체감하고 다르지만 KB 국민은행에서 우리나라 도시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르는데 전도시 평균이 한 59%예요. 네. 사실 그 지역별로는 거의 2배 이상 오른 지역도 많습니다만 네. 지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미국이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 이렇게 비교하면은 렌트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넘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특히 그 서울 아파트 가격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넘느냐. 이게 지난 3월 통계까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17.5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서 일하면서 돈 하나도 안 쓰고 17.5년, 거의 18년 돈 안 쓰고 일해야지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가구가 평균적인 집을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홍콩 다음으로 높아요. 예, 너무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내년도 오를 거다. 이런 심리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지금. 예. 교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30, 40대 분들이 집을 좀 돈 빌려가지고 많이 샀다는데요. 네. 저는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저금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금리 굉장히 지금 오르긴 올랐지만은 좀 낮거든요. 네. 예를 들어 10년 국채수익이 2.1%, 그 다음에 은행금리 0.9%인데요.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낮다는 건 앞으로 경제성장,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경제성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거는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돈 빌려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은 더 위험하다. 예. 그리고 자산가에 지금 거품이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충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같은 맥락에서 한번 큰 위기가 올 거니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셨다가 그때 좀 하락을 하면 그때 가서 사셔라. 계속 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씨를 지금 뿌리기 위해서는 그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 씨를 다 써버리고 지금 다 먹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좀 어디 곳간에다가 씨 좀 아껴놓자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끝내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교수님 나오신다고 공지를 올리니까 질문을 좀 남겨주신 게 있어서요. 한 2분 정도 질문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댕기 동자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신 흐름대로 투자의 성과가 진행되지 않을 때 손실을 어떻게 줄이시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저는 손절매 잘합니다. 잘하시나요? 예. 제가 모델에 따라 가지고 뭐 인버스 같은 것도 저는 사기도 하거든요. 네. 보이니까.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인버스는 레버리지가 아니고요. 그냥 인버스, 곱버스가 아니고. 이거는 5% 손실 나면은 제 모델이 틀렸구나. 바로 손절하시는 거예요? 손절합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 투자는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버스를 지금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인버스에서 돈 벌 생각은 좀 안 하시고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샀더라도 5% 이상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은 좀 한 10% 정도 좀 범위를 더 늘려놓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종목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또 주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한번 사보세요 권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샀다가 뭐 10% 이상 떨어지면은 저는 손절매를 합니다. 기준이 딱 ETF 예. 같은 거는 한 5% 예, 정도 무슨- 보시는 거고 예, 개별 종목은 한 10% 예, 하락하면 예. 이제 손절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네, 댕기동자님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걸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10% 빠지고서 살짝 반등하면 이거 다시 회복해. 더 버티다가 사나, 더 20% 빠지고 제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네. 김승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희 오늘 얘기 안 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비트코인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탈중앙화로 통화의 가치를 정부의 의도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나 기업인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한 유동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떨어졌을 때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보유 코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예, 저는 비트코인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계속 살아남는다. 예. 근데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느냐?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장기적으로 세계 소비층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미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네. 그리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고요. 특히 미국이 부채가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 저는 비트코인도 하나 화폐 자산 이런 식으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살아남을 것이다. 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건 적정 가격 추정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요. 8,000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4,000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예. 역사적으로 어떤 자산의 거품이 발생했고 붕괴되고 그런 과정이 있나 이 책에서 지금 비트코인 거품 붕괴의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사실 제가 쓸 때는 굉장히 좀 오르고만 있었어요. 제가 책을 거의 2월 달에 온 거를 넘겼거든요. 근데 책이 지금 새 나왔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막 엄청 오를 때잖아요. 엄청 오를 때는. 근데 비트코인 지금 거품이다.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저는 절대 사라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정 기간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비트코인도 일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실제로 갖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 안 했고요. 제 아내가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어떻게든 이게 분산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되게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 다음 책이 또 언제 출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출간되면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혹시라도 전망이 달라지면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거둘 때가 됐을 때도 오늘 뿌리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언제 거두면 될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저희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